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지적해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의심과 의혹, 그리고 정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자, 여론조사 기관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느냐. 조사 방법도 비슷하고 조사 시기도 비슷하고 표본도 비슷하고 응답률까지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여론조사,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선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관련,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과 관련해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족하겠느냐? 절대로 족하지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요. 수차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공천 기능, 그야말로 누가 훌륭한 정치적인 자원이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냐, 요거를 정당이요, 정당의 고유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은 어디다 맡기고 있느냐?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이런 나라는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는 것이고, 여론조사기관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요. 여론조사기관의 뜻에 따라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조작해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중앙일보에서요, 도대체 왜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느냐? 굉장히 심층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국,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한국 정치에서 아주 고유명사화 시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인데요. 여러분께 이미 한번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대학가에서 썼던 말인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말이죠. 오히려 정치권의 고유명사로 K정치 영역에서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비극적 현실이 있는데요. 이런 조국이가 지금 유재수 감찰범화 사건과 관련해서 본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좌파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제2심이 결국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희한한 내로남불식 이의 신청을 이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뭐냐? 이 특별감찰반, 특감반이 조국의 지휘하에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지휘에서 역할을 하느냐, 요걸 가지고 쟁점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특감반을 맨 먼저 설치 운영한 당시의 민정수석 노무현 때 이게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거 물어보자. 특감반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지 아니면 이 민정수석의 지휘하에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이런 해괴망측한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이 포퓰리즘적 요소 이거를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제1의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포퓰리즘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 딱 빠져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한테 물어보자. 이게 또 다른 포퓰리즘적 요소가 아니냐. 왜냐하면 개딸들이 들고 일어날 때고 문바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재판부에 이 압박을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참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 조국이가 어떻게 그 법대 교수까지 그것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를 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요, 이 고영주 변호사가 오늘 도하 이 언론에 조선일보하고 이 문화일보인가요? 여기에 광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문화일보 사설면에 뭘 광고를 냈느냐? 일본은 32번이나 사과했다. 그리고 북한과 합세해서 반일 괴담 선동하는 좌익 그리고 민주당을 처단하라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요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 기사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중요한 뉴스들이 중요한 뉴스를 앞서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자, 이 중앙일보 제목을 보면요. 여기선 윤리지 올해 최고, 저기선 1% 하락. 이거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들쑥날쑥 여론조사. 그래서 김효성 기자고요. 김준영 기자가 아주 잘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요. 첫째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느냐? 첫째는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실 업체가 너무나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80여 개가 되는데요. 서양의 경우에는 한 15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실 업체가 아주 널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론조사가 말이죠. 1384건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번 20대하고 21대 총선 때. 그랬는데 고발은 불과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여론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견제, 감독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응답률이라는 겁니다.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큰 원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하나 이제 예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 예시로 말이죠. 자, 28일 날 공개된 CBS 노컷 뉴스하고 알렌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3.2%가 오른 44.7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최고치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26일 날 공개된 갤럽 조사 이거를 보면은요. 긍정평가가 36, 전주보다 오히려 1%가 빠졌어요. 그리고 조사 기관과 표본수는 비슷한데도 9%포인트까지나 차이가 둘에서 나는 겁니다. 다만요, 이 알렌서치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로 응답률은 1.7%였고 한국 갤럽은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9.8%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2일 발표됐던 리얼미터하고 이 미디어 트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2%가 올라서 39.0이 됐고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은 2.2%가 올라서 38.5%. 거기에 반해서 똑같은 20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이 김어주징하는 거, 여론조사 꽃, 이거를 보면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5.6 대 36.1 각각. 그래서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4.4%가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조사 기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ARS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뒤죽박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과연 내년 총선 때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는 표본이라든가 문항과 같은 세부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이 측정 오차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최근의 조사 결과 경향을 보면은 오히려 여론을 말이죠. 만들어가는 호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여론은 오히려 호도하고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진 여론을 여론조사기관이 정확하게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네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28일 현재,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30일인데요. 5월 28일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조사업계가 89개, 90개가 다 돼요. 자, 그러면 2017년도 5월, 그 당시 선거 때는요, 이 몇 개 있었느냐? 27개 업체예요. 그래서 6년 사이에 무려 3.3배나 늘어났는데, 21년도 기준으로서 불란서는 13개가 있고요. 일본은 2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요, 4, 5배나 일본에 대비한 4배 이상. 그리고 이 불란서의 경우로 치면은 거의 7배나 우리 한국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많으니까 여론조사가 남발될 수밖에 없고 21대 총선 기간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 6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를 보면은 53개 업체가 1589건의 여론조사를 등록 공표했어요. 그러니 내년 총선에는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0건이 넘는 조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니 말이죠. 도대체 이게 여론조사가 정치를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뭐냐? 첫째는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예. 자, 그래서요, 여시민은 최근에 여론조사 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잠정 개선안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1명 이상인 분석 전문 인력을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조사별 응답률을 공시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리고요, 처벌도 좀 더 세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재등록 기간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이 개선안이 그러면 10,000명 통치하게 되겠느냐? 아니올시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뭐냐? 정치색을 띤 인사가 영세한 업체를 설립한 뒤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편향된 조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시민가 과연 이걸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9월에 윤 대통령 탄핵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많은 논란이 하게 됐던 이 N사. 이 대표는요,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요, 건실한 업체는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2017년도에 설립된 외국계 칸타코리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서 이 레드오션이 됐다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여론조사 이 세계에서도 지금 존재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가 무려 1384건이나 됐는데 이 부실 조사를 막기 위해서는 여심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갖고 이 1384건이나 되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이 모니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심의 직원은 불과 55명밖에 되지 않고요. 예산이라고 해봐야 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저 그 중에서도요, 불법 조사 단속 인원은 겨우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대 총선 때요, 여론조사가 1589개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여론조사를 제대로 모니터하려면 이게 직원 4명 갖고 되겠느냐? 직원 1명당 397개 여론조사를 감시하는 거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시민은요,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은 20명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에는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모니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지난 대선 여론조사가 1384건인데 고발 조치는 딱 한 건, 0.7%라는 겁니다. 이런 사후 이 징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데 이게 여론조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가 되겠냐 이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응답률이라는 겁니다. 즉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다. 이게 문제인데 2016년도 20대 총선하고요, 2020년도 21대 총선 평균 응답률을 보면요, 8.8, 9.3. 그리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요, 무려 64.9%에서 2020년도 21대 때는요, 66.4%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난 22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하고 김어준의 꽃, 이걸 보면은요, 3.2 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가 되니까요. 이 정도가 되니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여론조사가 왜 들쭉날쭉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조국이가 지금 이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지금 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2심 항소심이 열렸는데요. 자, 지금 조국이 어떤 재판을 받고 있느냐? 유재수, 그러니까 민정수석 할 때 특감반에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품수수 관련 감찰 활동을 중단시킨 혐의, 권리행사 방해로 1심에서 2년을 선고받고 지금 2심에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서 뭐냐? 이 조국은요, 자신 밑에 있던 특감반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 과연 업무 방해에 해당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직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할 때
그 특감반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어보자.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 검찰의 주장은요, 특감반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이 특감반 활동을 중단시킨 것은 우위법이다. 이게 이제 검찰이 논리고요. 조국은 무슨 소리냐? 특감반은 민주적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문재인이가 만든 규정의 취지다. 이렇게 해서 특감반이 그 민정수석 지휘를 받지 않고 한 것은 이거는 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말이죠. 25일 날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특감반의 설치 운영에 근거가 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재정 취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제상이요. 특감반의 업무 수행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찰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검찰은요. 이런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독립적인 감찰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때요.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백원호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특감반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지하지 않아서 감찰 반원단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1심 재판부는요,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감찰반을 갖다 독자적 직권을 가진 존재로 판단해서 조국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 특감반에는 독자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은요, 감찰반원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특감반의 월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다. 감찰반의 모든 활동은 민정수석, 즉 조국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고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특감반의 수사 의뢰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결론은 이걸 만든 사람이 특감반을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묻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당연히 명백히 반대하죠. 왜? 사실 조회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조국의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전직 대통령 개인에게 조회했다는 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반발을 하면서 기각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이 재판부가 과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조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요. 지금 법원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조국이가 얘기하는 대로 무죄 증명할 증거를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법원이 조국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법의 재정 취지를 묻는다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아예 따르지 않겠다는 비상식적 주장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조국이가 재판에다가 정치를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재판은 이 법리 해석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재판을 받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주도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는요. 보통 기관이나 단체나 하지 개인에게는 사실조회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서 재판부에게 곤란을 상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지금 이 조국의 의견의 비판적인 이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단연코 앞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영주 변호사가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오늘 광고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32번이나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갑세에서 반일 괴담을 선동하는 좌익들, 그리고 민주당은 처단해야 되겠다. 굉장히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본질은 반일 선동에 의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정복, 그리고 이에 기생한 권력 찬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65년도에 대한 청구권 배상 타결 후에도 32번이나 사과했다.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해결에서도 한국 종북 좌파 요구, 국제법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오직 선동의 연속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민노총은 2018년도 이후에만 90차례나 북한 진행문을 받아서 반일 선동을 벌였고 그 중에 24건을 보고한 사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이 점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정의연, 결의하나 같은 단체들과 연대해서 배산 판결 즉각 이행, 또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 그 구호로 반일 기세를 돋구라. 이런 지령을 내렸고요. 2019년 7월 13일 날. 촛불문화제, 규탄 집회, 대사관 포위 및 진입, 일장기 찍기, 화형식 같은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하라. 이것은 2019년도 8월 19일 날 이렇게 지령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2015년도 한일 간 위안부 사과 보상 타결은 좌익 파력지범 윤미향의 정의연 요구 그대로인 결단이었으나 또 선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사과했고 민간 기금이 아닌 일본 정부 돈 100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럼에도 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한다 하고 있는데 이미 받은 10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이 종북 좌파 대한민국의 전복의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 파렴치 행각은 대한민국의 파괴 그리고 반도덕성 극지의 전형적인 좌파 행태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징용 피해자 보상은 한일협정에 따른 우리 정부 보상이 국제법적으로도 원칙이고 역대 장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인정을 했다. 그럼에도요. 역대 장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의 양보를 요구한 해법을 내놓았고 일본도 다시 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대 선동하고 있다. 다섯 번째요. 이재명의 후쿠시마 괴담 선동은 북지령 실행이자 자신과 민주당의 돈봉투, 코인, 대장동 비리를 덮으려는 잡범의 반국가 행각이다. 그래서 북한 지령문을 보면요. 2021년도 5월 13일자 지령문인데 5월 3일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 이게 지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용자 개인 청구권에 대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요. 61년도 5월 10일 장면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 내에서 징용된 자에 대해서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예. 그 다음에 93년도 3월 13일 날 김영삼 대통령은요. 위안부 문제 물질적 보상은 필요 없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98년도 4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참고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이 반일 선동몰이 과연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 국민 여러분, 일본의 사과와 반성은 충분했습니다. 종북 세력의 끄집는 대일 요구는 낯뜨거운 국가적 망신입니다. 조속히 연단하고 자유번영의 세계적인 가치 실현에 함께 나섭시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고영주 변호사의 이러한 이 반일몰이, 이 민주당의 반일몰이, 이 종북 좌파들의 반일몰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해서 국가를 그리고 국민을 좌우 이념에 따라서 양분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좌파들, 민주당 지세력,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야말로 나라의 경쟁력을 올가먹는 일이고요. 국가의 체면과 국가의 정통성을 해하는 매우 좋지 않은 이 선동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 반드시 척결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